미국에서 엄청난 정치 스캔들이 벌어졌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되어 미군이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중국의 로비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대규모 정치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뒤집어진 한반도 지도 때문이라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껏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청문회를 취재했지만 그날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만큼 기묘한 분위기를 느꼈던 적은 없었어요. 캐피털힐의 디르크센 상원청사 2층 청문회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루는 이번 청문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아시아 전문 매체 기자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리처드 베넷 상원의원이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신중한 발언으로 유명했던 베넷의 표정이 유독 딱딱했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대본을 읽어야 하는 배우처럼 보였죠. 베넷은 자리에 앉기 전 한 번 더 자료를 들여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어요.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베넷은 예상 밖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돈을 벌고 있으니 더 이상 미군의 무료 보험은 안 된다는 거였죠. 저는 급히 노트북을 두드리며 그의 발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베넷이 평소 보여왔던 균형 잡힌 시각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쓴 연설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베넷이 사용하는 용어들이었어요. 평소 그가 쓰지 않던 표현들이 계속 등장했죠. 특히 한미동맹을 일방적 관계로 묘사하는 프레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중국 관영 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논조와 비슷했어요. 청문회 진행 중간 저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던 동양인 남성이 베넷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작은 쪽지를 베넷의 보좌관에게 건넸고 보좌관은 즉시 베넷에게 전달했죠. 베넷은 쪽지를 읽자마자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지시를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남성의 정체가 궁금해 뒤돌아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베넷과의 소통 방식을 보면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확신이 있었고 베넷도 그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베넷의 발언은 더욱 일방적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위원들도 베넷의 공격적인 논조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한미동맹을 지지해왔던 베넷의 돌변이었으니까요. 특히 동료 공화당 의원들조차 베넷의 발언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베넷은 계속해서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한국의 GDP와 방위비 지출 규모 그리고 미군 주둔 비용 등을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정확하게 읊어댔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전략적 가치와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만 부각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그 남성을 찾아봤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방청석 출입 명단을 확인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찝찝한 마음을 안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청문회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베넷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수상한 남성의 존재,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단지 기자의 직감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베넷 의원의 과거 발언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베넷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입장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죠. 저는 이 변화의 전환점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이 숨어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베넷 의원의 청문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는 길에 저는
계속 베넷의 발언을 되새겼어요.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했죠.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기지 곳곳에서 한국 직원들과 미군들이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베넷이 말한 일방적 관계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사령부 건물로 들어서니 복도 벽면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미 연합훈련 장면부터 재해 구호 활동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들 속 지도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브런슨 사령관과의 인터뷰를 기다리며 접견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벽면에 걸린 커다란 동아시아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도가 일반적으로 보는 방향과 반대로 걸려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지도에서는 북쪽이 위를 향하는데 이 지도는 남쪽이 위를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반도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중국이 그 위에, 그리고 일본이 오른쪽 아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관점이라 당황스러웠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지도에는 특별한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빨간 선으로 그어진 항공 노선들과 파란 점으로 표시된 전략 거점들, 그리고 숫자로 표기된 시간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어요. 마치 작전 계획도처럼 보였죠. 하지만 일반적인 지도와 방향이 달라서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들어오자 저는 자연스럽게 지도에 대해 물어봤어요. 왜 지도가 거꾸로 걸려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브런슨은 잠시 지도를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방향이 꼭 진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단순한 질문에 대한 예상 밖의 철학적인 답변이었거든요. 하지만 브런슨의 표정에서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지도에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인터뷰는 예정된 시간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브런슨은 공식적인 답변들만 늘어놓았고 베넷의 발언에 대해서는 논평을 피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지도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그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죠. 빨간 선들이 모두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타이완 방향, 필리핀 방향, 심지어 괌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시간 표시였습니다. 서울에서 각 지점까지의 비행시간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어요. 타이완까지 2시간, 또 필리핀까지 3시간, 그리고 괌까지 3시간 30분이라고 적혀 있었죠. 마치 긴급 출동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기지를 나서면서 저는 계속 그 지도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하필 거꾸로 걸어둔 걸까?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베넷의 청문회와 오늘 본 지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혹시 베넷이 말한 주한미군의 가치 문제와 이 뒤집힌 지도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인터넷으로 다양한 군사 지도들을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브런슨의 사무실에서 본 것처럼 뒤집힌 지도는 찾을 수 없었어요. 일반적인 군사 지도들은 모두 북쪽이 위를 향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왜 하필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무실에만 그런 특별한 지도가 걸려 있었을까요? 아직은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취재원 중 한 명인 국방부 중간급 공무원이었어요. 평소 신중한 성격이라 웬만해서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유독 긴장되어 있었죠. 듀퐁 서클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국방부 내부 메모라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자료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죠. 제가 봉투를 열어보려고 하자 제 손을 다급히 막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열어보고 바로 버리라고 했죠. 도대체 무슨 자료길래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의아했지만 순순히 그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메모의 제목이 중국 민감성 고려 관련 지침이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주둔 전략과 관련된 정보 유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전략적 유연성 적용 대상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 그리고 필리핀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들이 바로 브런슨 사령관 사무실에서 본 지도에 빨간 선들이 향하던 곳들이었죠.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피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민감한 사안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중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게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카페로 돌아와 취재원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달 사이 국방부 내부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평소 공개적으로 논의되던 한미동맹 관련 자료들이 갑자기 기밀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베넷 의원의 청문회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판을 짜놓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베넷의 발언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 DC의 또 다른 취재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명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었어요. 평소 아시아 정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라 한미동맹에 대한 인사이트가 풍부했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흥미로운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오히려 미군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논리였죠.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미국을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담론의 시작점을 추적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특정 연구기관들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마치 조율된 것처럼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부담이고 주한미군은 불필요한 위험 요소라는 프레임이었어요. 취재원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을 작성한 연구자들 중 상당수가 최근에 중국계 단체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거였어요.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와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베넷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국방부의 비밀주의 그리고 싱크탱크들의 일관된 메시지까지 국방부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의 민감성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정작 미국의 국익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보다 중국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하지만 아직 그 배후가 누구인지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이런 정보 조작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국방부 메모를 입수한 지 일주일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전략 장교라고 소개한 사람이었어요. 익명을 조건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평소 같으면 신중하게 검증부터 했겠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직감적으로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근처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난 그는 50대 중반의 군인 출신이었어요. 20년간 동아시아 지역에서 복무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에서 5년간 전략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투에서 전문성과 확신이 느껴졌어요. 저는 제보자에게 먼저 브런슨 사령관 사무실의 뒤집힌 지도에 대해 혹시 아는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그 지도를 봤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주한미군 내부에서도 그 지도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걸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브런슨 사령관 사무실의 지도와 똑같은 형태였어요. 남쪽이 위를 향하는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한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복잡한 항공 노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모든 노선이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실선은 전투기 항로와 파란 점선은 수송기 항로, 그리고 녹색 화살표는
해군 함정의 이동 경로였다고 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시간 표시였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타이완 해협까지 F-35 전투기로 1시간 45분, 군산 공군기지에서 남중국해까지 2시간 30분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어요. 평택 해군기지에서 출발하는 함정들의 도달 시간도 세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제보자는 이 지도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작전 계획의 핵심 자료라는 거였어요. 타이완이나 필리핀에서 유사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했죠. 한국이 바로 이런 작전들의 출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대응 시간 분석이었어요. 유사시에 미국과 동맹국인 어느 곳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출발할 경우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했어요. 제보자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전략 범위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군이 동아시아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일본 기지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다고 했죠. 특히 남중국해와 인도 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여기가 진짜 허브라고 했죠. 베넷 의원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줬어요.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도 한국 기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거였죠. 이런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데 갑자기 요새 왜 한국 기지의 중요성은 축소되고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는 타이완 시나리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먹기 위해 조만간 행동에 나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타이완 해협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군의 첫 번째 대응은 반드시 한국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지리적 위치상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루트라고 했죠. 중국은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최소한 축소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최근 국방부 내부에서 이런 전략적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드러내는 자료들이 하나둘 기밀로 분류되고 있다고 했죠. 그는 이런 현상이 매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오히려 이런 상호 의존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왜 숨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의 압력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한다고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좀 더 고위층과 접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와의 접촉이 필요했어요. 저는 온갖 인맥을 수소문해 NSC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중간급 관리의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었죠. 조지타운 대학교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는 평소보다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을 여러 번 둘러보며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최근 NSC 내부 분위기가 예민해졌다고 했죠. 저는 최근 주한미군을 둘러싼 여론 변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베넷 의원 같은 인물들이 갑자기 한미동맹에 회의적인 발언을 하는 배경이 궁금했거든요. 그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어요. 백악관도 이런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NSC도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만 최근 몇 달 사이 의회와 싱크탱크 심지어 언론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죠. 마치 조율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중국 자극과 국내 여론 사이의 균형이라는 거였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너무 공개적으로 강조하면 중국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원으로 받은 메모와 완전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동시에 국내 정치적 고려사항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미국 유권자들이 해외 주둔 비용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군부와 정보기관들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고 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런 군사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NSC 관계자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최근 중국 측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중국이 경제적 협력과 안보적 경쟁을 분리해서 접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역과 투자는 유지하되 군사적 대립은 피하자는 논리였어요.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동맹 체계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죠. 그는 베넷 의원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평소 베넷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의원으로 평가받았는데 최근 발언들은 그의 평소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NSC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죠. 저는 한국 관련 군사보고서가 비공개로 전환됐던데 그것도 혹시 베넷 의원이 주도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의회 군사위원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어요. 원래 공개될 예정이었던 주한미군 전략 가치 평가 보고서가 갑자기 기밀로 분류됐다는 거였죠. NSC 관계자는 이런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들은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숨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 같다고 의심스러워했죠. 그러면서 최근 백악관 내부에서도 주한미군 정책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아직 공식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전략적 재배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런 논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전체 지역 전략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저는 상황의 복잡성을 실감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명확한 가치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딜레마였어요. 그리고 이런 딜레마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이 더욱 강해졌죠. 그날 밤 저는 베넷의 비공개 지시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보고서가 기밀로 분류됐는지, 그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벽에 막힌 것 같기도 했습니다. NSC 관계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것, 과연 무엇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어떤 거대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는 걸까요? NSC 관계자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베넷 의원의 후원금 내역을 추적해봤습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기부금 패턴에서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2022년부터 아시아계 단체들로부터의 후원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의 한 유명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익명을 조건으로 내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연락해왔죠. 평소 같으면 신중하게 검증했겠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직감적으로 중요한 정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네디 센터 근처의 포토맥강 산책로에서 만난 제보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평소 중국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소속 기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제보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국계 단체들이 여러 싱크탱크에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학술 연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방향의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죠. 가장 놀라운 건 연구 주제들이었습니다. 한국 무임승차론과 주한미군 전략적 가치 재평가 그리고 동아시아 군사 균형 변화 등이 주요 테마였어요. 모두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담론을 퍼뜨리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조심스럽게 USB를 건넸습니다. 소속 기관에서 작성된 보고서 초안들이라고 했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라 절대 출처를 밝히면 안 된다고 당부했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곧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USB 내용을 확인해 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을 전략적 부담으로 묘사하는 보고서들이 가득했어요. 주한미군이 미국을 원하지 않는 분쟁에 끌어들일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 한국의 경제력에 비해 방위비 부담이 적다는 논리와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동맹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보고서들의 작성자 명단이었습니다. 평소 한미동맹을 지지했던 연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최근 중국계 단체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USB에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중국계 로비 단체가 작성한 캠페인 전략 문서였습니다. 미국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죠. 학계와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타겟 리스트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학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맨 위에 리처드 베넷 의원의 이름이 있었죠. 옆에는 최우선 타겟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보니 베넷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전략도 나와 있었어요. 그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약점 그리고 후원금 필요성 등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표적을 정밀하게 분석한 첩보 문서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실제 후원금 흐름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정치 후원은 불법이므로 우회적인 방법들이 동원됐다고 했어요. 베넷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들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었죠. 문서에는 베넷 외에도 다른 의원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양당의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중국계 로비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실감할 수 있었죠. 이들 모두가 최근 한미동맹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언론 전략이었어요. 특정 기자들과 매체들을 통해 한국 무임승차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도 타이밍까지 조율하고 있었어요. 마치 교향곡을 연주하듯 치밀하게 계획된 정보 조작이었죠. 문서 말미에는 최종 목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약화와 중국의 지역 패권 확립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한미동맹 파괴가 바로 중국의 전략적 목표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기사로 쓰기에는 너무 민감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조직적인 정보 조작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었죠. 미국의 국익과 동맹국과의 신뢰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베넷 의원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싱크탱크들의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이제 그 배후의 자금 흐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중국의 치밀한 영향력 공작이 미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섬뜩한 진실이었죠. 싱크탱크 직원의 제보로 중국 로비의 실체를 파악한 후 저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USB에 담긴 문서들만으로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았거든요. 베넷 의원의 실제 행동과 발언을 직접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며칠 고민 끝에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넷의 사무실에 접근해서 그의 실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공개된 공간에서의 관찰이나 우연한 만남은 가능했죠. 베넷의 일정을 파악해 본 결과 매주 목요일 오후 그가 자주 찾는 캐피털힐 근처에 레스토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로비스트들과의 비공식 미팅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며칠간 기다려보기로 했죠. 목요일 오후 3시쯤 마침내 베넷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청문회 때 봤던 그 동양인 남성이 함께 있었죠. 둘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어요. 다행히 레스토랑이 그리 시끄럽지 않아서 몇 마디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회가 왔습니다. 그 동양인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베넷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요. 베넷은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가 커졌고 저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넷의 전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를 줘야 맞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자리를 잃는다고 했죠.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지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출발지는 캠프 험프리스, 목적지는 타이완 해협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뒤집힌 지도가 보여주는 바로 그 전략적 가치를 베넷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은 베넷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곧이어 동양인 남성이 돌아왔고 둘은 다시 조용한 대화를 이어갔죠.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들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면서
몇 마디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동양인 남성이 베넷에게 다음 주 일정에 대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 청문회 계획이었어요. 베넷이 한국 방위비 문제를 더 강하게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부의 반발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의하고 있었어요. 동양인 남성은 베넷에게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해줬습니다. 중국과의 무역관계, 동아시아 평화,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 등을 강조하라고 조언했어요. 모두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표면적 논리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베넷이 자신도 이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한 말투였죠.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동양인 남성은 베넷을 달래면서도 계속 압박하고 있었어요. 이미 받은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대화가 끝날 즈음 저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의원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한미동맹 회의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베넷이 완전한 악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중국 로비의 희생양에 가까워 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늘 들은 내용들을 정리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어요. 중국 로비는 단순히 돈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을 압박하며 동시에 대안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어요. 베넷의 실제 생각과 공개적 발언 사이의 괴리, 그리고 중국계 로비스트와의 직접적인 만남까지. 하지만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넷과 중국계 로비스트의 은밀한 대화를 확인한 후 저는 이야기의 다른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계산과 로비스트들의 술수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는 미군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병사들과 만나보기로 했어요. 기지 근처 용산 지역의 한 카페에서 휴가 나온 미군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들었죠. 첫 번째로 만난 건 텍사스 출신의 마이클 상병이었습니다. 올해로 한국 복무 2년 차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제가 기자라고 밝히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죠. 자신들의 진짜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마이클이 들려준 이야기는 워싱턴에서 들었던 정치적 논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교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지 근처 식당 아주머니가 매번 음식을 더 주신다거나 지역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자원봉사로 가르쳐준다는 식의 소소한 에피소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전략적 중요성이었어요. 이곳이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진짜 핵심 거점이라는 거였죠.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작전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캘리포니아 출신의 제시카 중사였습니다. 공군 소속으로 5년째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시카는 좀 더 직설적이었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미국 시민들이 답답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시카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훈련과 작전 준비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지리적 위치, 시설의 완비도, 그리고 한국군과의 협력 체계까지 모든 면에서 최적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죠. 더욱 중요한 건 실전 경험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지난해 타이완 해협 위기 상황 때 실제로 출동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 한국 기지들의 전략적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죠.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노련한 하사관의 말이었어요. 20년 군 경력 중 절반을 한국에서 보냈다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길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였어요. 한국이야말로 미국을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했죠. 그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까지 고려할 때 한국만큼 중요한 거점은 없다는 거였어요. 이곳을 포기하면 미국 본토까지 위험해진다고 경고했죠. 병사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계산적인 논리와는 달리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미동맹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했죠. 한 공군 파일럿은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습니다. 작년에 필리핀에서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호 작전에 참여했다고 해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가장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했죠. 이런 인도적 지원 활동도 한국 기지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거였어요. 병사들은 또한 한국군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연합훈련을 통해 배우는 게 많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군의 기술력과 전투 의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죠.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해병대 병장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숫자로만 계산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였어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고 했죠.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명확한 가치와 확신이 있었어요. 이들의 목소리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치인들은 표와 돈을 계산하고 로비스트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정작 현장의 군인들은 명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의 증언은 베넷이나 중국 로비스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미동맹이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장 군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은 후 저는 외교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과 군인의 시각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외교부 전직 관료와의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한미 관계를 담당했던 베테랑 외교관이었어요.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분이었죠. 듀퐁 서클의 한 조용한 클럽에서 만난 그는 최근 워싱턴 분위기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넷 같은 의원들의 발언 변화가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더 큰 흐름의 일부라는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가 들려준 분석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심리전이라는 거였어요. 미국이 한국을 쉽게 다루려면 우리가 도움받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였죠. 이런 프레임이 고착화되면 협상에서 미국이 항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너라는 거였죠. 지정학적 위치,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한국 없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중국의 전략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중국은 직접적으로 한미동맹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미국 내부에서 동맹 피로감을 조성하고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는 거였죠.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직 외교관은 로비스트들의 활동 패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위기 조장형 보고서의 특징을 분석해줬어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한국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일 위험성을 과장한다는 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공격에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죠. 이런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위비 증액이 있을 때마다 미국 내에서는 드디어 한국이 제 몫을 하기 시작했다는 식의 프레임이 등장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이전까지는 무임승차를 했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방위비 분담뿐만 아니라 기지 제공, 각종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기여도는 세계 어느 동맹국보다 높다고 평가했어요. 전직 외교관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잘못된 인식이 고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프레임이 형성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어요. 특히 미국 정치인들이 이런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더욱 복잡해진다고 경고했죠. 그는 베넷 의원의 사례를 들며 이런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베넷이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반대 논리를 펴는 이유가 바로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강한 미국을 내세워야 하고 그러려면 동맹국들을 비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논리였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담론이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른다고 했어요. 이들에게는 경제적 손익 계산이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거였죠. 전직 외교관은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히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와 정치인들에게 한미동맹의 미래 가치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가 제시한 해결책 중 하나는 투명성 확대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협력해서 동맹의 실제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하자는 거였어요. 추상적인 전략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자는 제안이었죠. 클럽을 나서면서 저는 외교의 복잡성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선악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중요성도 깨달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중성, 로비스트들의 조작, 군인들의 현실인식, 그리고 외교관들의 전략적 사고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외교관과의 면담을 마친 후 저는 다시 한번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뒤집힌 지도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그에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캠프 험프리스에 다시 연락을 취했을 때 놀랍게도 브런슨 사령관이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인터뷰실이 아니라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마치 저의 방문을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사령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유명한 뒤집힌 지도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 지도가 보여주는 모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걸 말이죠. 브런슨 사령관은 제가 지도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거꾸로 걸린 지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다고 말이죠. 사령관은 천천히 지도 앞으로 다가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가 뒤집힌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일반적인 지도는 북쪽을 위로 놓지만 전략적 관점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위선이 아니라 생명선 위에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미국을 지키는 최전선이고 이곳 없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진다는 의미였죠. 브런슨 사령관은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선들이 보여주는 항공 루트, 파란 점들이 나타내는 전략 거점들, 그리고 숫자로 표시된 대응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걸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가장 놀라운 건 타이완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만약 타이완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미군의 첫 번째 대응은 반드시 한국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일본 기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괌에서는 너무 멀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했죠. 브런슨은 또한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한미동맹의 견고함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설명했죠. 최근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령관은 베넷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베넷의 이중적 모습에 대해 설명했어요.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모순된 상황을 말이죠. 브런슨은 이런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군사적 현실을 압도하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미국 정치권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브런슨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전략을 투명화하자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던 전략적 가치 평가 자료들을 공개해서 진실을 알리자는 제안이었죠. 물론 작전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사령관은 이런 투명화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고 한국 국민들도 동맹의 상호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중국의 정보 조작에 맞설 수 있는 팩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죠. 브런슨은 저와 함께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론인의 객관적 시각과 군인의 전문적 분석을 결합하면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상부에도 이미 이런 방향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정교한 정보 조작이라도 현실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거였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공개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브런슨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한미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자유민주주의 세계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했죠.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막지 못하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지를 나서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이나 외교적 고려에 얽매이지 않고 팩트를 바탕으로 한 정직한 보도를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서울의 호텔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베넷의 청문회에서 시작된 의문이 이제 거대한 진실의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뒤집힌 지도가 보여준 새로운 관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전략적 진실까지 이제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보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거쳐야 했어요. 이런 민감한 내용을 다루려면 완벽한 팩트 체크가 필수였거든요. 가장 먼저 CNN에 독점 보도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하면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편집부에서도 이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죠. 최근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함께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집힌 지도에서 시작해서 작전 시뮬레이션,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로비 자금 흐름까지 모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성이었어요.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자료도 풍부하게 준비했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브런슨 사령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용기 있게 카메라 앞에 서서 주한미군의 진짜 전략적 가치에 대해 증언해줬어요. 특히 뒤집힌 지도를 배경으로 한 설명은 매우 인상적이었죠. 관점을 바꿔서 보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보인다는 메시지였어요. 병사들의 인터뷰도 큰 감동을 줬습니다. 평택에서 만났던 마이클 상병이 다시 한번 출연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있다는 그의 말은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베넷 의원의 이중성을 폭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녹음한 그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의 진짜 생각이 드러났어요. 공개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비판하면서도 사적으로는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모순이 명확히 보였죠. 중국 로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부분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싱크탱크 직원이 제공한 USB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그래픽은 복잡한 로비 네트워크를 한눈에 보여줬어요. 어떻게 중국의 돈이 미국 정치권에 스며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는 전직 주한미군 장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작전 시뮬레이션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진짜 전략적 가치가 드러났어요. 특히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보여졌죠. 다큐멘터리 말미에는 NSC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도 포함했습니다. 목소리 변조를 통해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백악관 내부의 복잡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중국 자극과 국내 여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미국 정부의 딜레마가 잘 드러났죠.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 저희는 사전 홍보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고편을 공개하고 주요 내용들을 미리 공개해서 관심을 끌었어요. 특히 뒤집힌 지도의 이미지는 큰 화제가 됐죠. 사람들이 그 의미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방송 당일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평소 정치 다큐멘터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더 중요한 건 방송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점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베테랑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주한미군 경험자들이 일제히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느꼈던 바를 정확히 표현해줬다며 감사 인사를 보내왔죠. 현역 군인 가족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는 가족들이 SNS에 지지 메시지를 올렸어요. 우리 가족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예상대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베넷 의원 지지자들과 일부 보수 논객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다큐멘터리가 편향적이라거나 중국의 위협을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왔죠. 하지만 이런 반발조차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젊은 세대에서 나왔습니다. 기존의 한미동맹에 무관심했던 30대들이 갑자기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죠. 정치권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베넷과 같은 입장이었던 의원들이 하나둘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여론의 변화를 감지한 거였어요. 방송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송사들, 신문들, 심지어 해외 언론들까지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미동맹 문제가 이렇게 큰 화제가 된 건 처음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참전 용사의 전화였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싸웠던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과 시민들의 반응이 정치권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진실의 힘이 정치적 계산을 압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지 사흘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청문회 때 베넷 의원 옆에서 봤던 바로 그 중국계 로비스트였어요. 자신을 리첸이라고 소개하며 만나자고 제안했죠.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위협적인 뉘앙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죠.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조건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K스트리트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난 리첸은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계산이 느껴졌죠. 그는 먼저 다큐멘터리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마치 평범한 시청자인 양 연기하려 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어요. 리첸이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자 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중미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는 거였어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죠. 겉으로는 합리적인 논리였지만 실제로는 압박이었어요. 더욱 직접적인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베넷 의원과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진실에는 가격이 따른다며 은근히 협박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후속 보도를 자제하면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리첸은 또한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의 출처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특히 싱크탱크 직원이 제공한 USB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의 정보망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개인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제 가족들의 안전을 은근히 걱정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무서운 메시지였죠. 이런 식으로 다른 기자들도 입을 막아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선 후 저는 즉시 보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미행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전화나 이메일이 감청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리첸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휴대폰에 스팸 메시지가 폭증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씩 의미불명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단순한 스팸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라는 느낌이 강했죠. 더 심각한 건 법적 협박이었습니다. 베넷 의원의 변호사라고 명시한 법무법인에서 명예훼손 관련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다큐멘터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구체적인 반박은 없었지만 압박용으로는 충분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신변 위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봐도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계속 시선이 느껴졌죠. 결국 경찰서에 들러서 호송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CNN 상부의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요. 제가 편향적 보도를 했으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편집부에서는 제 편을 들어줬지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다큐멘터리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 SNS에도 인신공격성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마치 여론이 저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압박들이 제가 정확한 곳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다큐멘터리 내용이 별 의미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고 이메일 계정도 새로 만들었어요. 집에도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었죠. 가족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NN에서도 제 보안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줬어요. 회사 출입 시 보안 요원이 동행하고 인터뷰나 취재 시에도 안전 요원을 배치했죠. 언론사로서도 기자 보호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장 큰 힘이 된 건 동료들과 시청자들의 지지였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연대 의사를 표명해줬고 시청자들도 계속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특히 참전 용사들과 군인 가족들의 지지는 큰 용기가 됐죠. 그런 와중에 브런슨 사령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상황을 알고 있으며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군부에서도 이런 압박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든든했습니다. 위협과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취재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했죠. 진실을 밝히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중국 로비스트들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 군인 가족들과 참전 용사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참전용사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70년 전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금도 믿는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리가 그들에게 빚졌다는 표현이었어요. SNS에서는 더욱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빚진 게 있다는 메시지였죠. 기존의 무임승차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는 강력한 카운터 내러티브였어요. 현역 군인 가족들의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한국에서 복무 중인 가족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의미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따뜻한 환대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죠. 미국 대학생들도 가세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국제관계학과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기존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거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레딧의 여러 서브레딧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졌어요. 군사 전문가들, 역사학자들,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건설적인 토론을 벌였죠. 감정적 대립보다는
팩트 기반의 논의가 줄을 이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소방관들과 응급구조사들의 참여였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받거나 재해 구호 작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 정신을 높이 평가했어요. 군사적 동맹을 넘어선 인도적 파트너십의 가치를 보여줬죠.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정치권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의원들의 사무실에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고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죠.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여론조사 결과도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했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지지도 증가가 두드러졌어요.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대한 경계심도 크게 높아졌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깨어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중국 로비의 정교한 조작도 깨어난 민중의 의지 앞에서는 무력했죠. 이제 반전의 여론이 워싱턴 정가를 완전히 뒤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베넷 같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어요. 진실은 정말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여론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상원군사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베넷 의원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여론의 압박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청문회 개최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저에게 증인 출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증언해달라는 거였어요. 드디어 공식적인 무대에서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거죠. 청문회 전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뒤집힌 지도 사진, 전직 주한미군 장교가 제공한 작전 시뮬레이션 자료, 싱크탱크 직원의 USB에 담긴 로비 후원 내역, 그리고 베넷의 이중적 발언을 담은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청문회 당일, 디르크센 상원청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전국의 참전 용사들, 군인 가족들, 그리고 진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투명한 청문회가 될 것 같았죠. 베넷 의원은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여론 압박이 그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듯 보였죠. 제가 증인석에 앉자 위원장이 선서를 받았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한 후 저는 차근차근 지금까지의 발견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베넷의 청문회에서 느낀 의문부터 시작해서 브런슨 사령관의 뒤집힌 지도, 그리고 중국 로비의 실체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브런슨 사령관의 지도 원본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투영된 뒤집힌 지도를 보며 청문회장은 술렁였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빨간 선들, 정확하게 계산된 대응 시간들, 그리고 전략적 거점들의 위치까지 한국의 진짜 가치가 한눈에 보였어요. 브런슨 사령관도 영상으로 증언했습니다. 현역 사령관이 공개 청문회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는 주한미군이 단순한 파병이 아닌 미국 본토 생존 전략의 일부라고 명확하게 증언했죠. 로비 후원 내역이 공개될 때는 청문회장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중국계 단체들이 베넷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에게 우회적으로 지원한 자금 흐름이 상세하게 공개됐어요. 직접적인 정치 후원금은 아니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충분한 규모였죠. 베넷 의원의 이중적 발언을 담은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는 청문회장의 충격이 휩쓸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를 줘야 맞다고 말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정반대 주장을 했던 그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작전 시뮬레이션 자료들도 큰 임팩트를 줬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 루트들, 중국 본토 대비 압도적으로 빠른 대응 시간들이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됐어요. 캠프 험프리스에서 타이완 해협까지의 전략적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보였죠. 베넷 의원이 반박 기회를 얻었을 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중국 로비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맥락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죠. 청문회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비슷한 사례들도 언급됐습니다. 중국 로비의 영향을 받은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양당을 막론하고 침투해 있었던 거죠. 현역 주한미군 병사의 화상 증언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자신들이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미국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강조했어요. 워싱턴의 정치적 계산과 현장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줬죠. 청문회 마지막에 위원장이 공식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베넷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개시, 중국 로비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착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작업 시작이었어요. 국방부도 즉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파병이 아닌 미국 본토 생존 전략의 일부라고 명확히 했어요. 그동안 기밀로 분류됐던 전략적 가치 평가 자료들도 일부 공개하기로 했죠.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 베넷의 청문회에서 시작된 의문이 이렇게 큰 진실의 폭로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상호 이익과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맹이라는 인식이 확립됐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브런슨 사령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연대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